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및 러시아 제재 등 정치적인 불확실성 확대와 기업 실적 낙관론이 맞서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9% 하락한 25,509.23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14% 내린 2,853.58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홀로 0.04% 상승한 7,891.78의 장을 마감하면서 8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 협상 타결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9일 CNBC가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일 유럽 전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전보를 보내 관세를 낮출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찾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에너지와 대두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강조했다고 CNBC는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 미국과 EU는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하면서 공동선언문에서 EU가 미국산 대두와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2% 하락한 $66 81센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충돌이 격화하는 데 대한 부담이 유가의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일 미국산 제품 160억 달러어치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했는데 특히 LPG와 디젤 등 미국산 에너지를 대거 관세 대상 품목에 포함하면서 원유 시장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최신작 갤럭시 노트 9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각으로 9일 뉴욕 브루클린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 등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 갤럭시 언팩 2018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개한 갤럭시 노트 9은 스마트 S펜에 블루투스를 지원해 편의성과 사용성을 높였습니다. 또 4000mAh 대용량 배터리, 128GB와 512GB 내장 메모리, 10나노미터 프로세서, 최대 1.2GBps 다운로드 속도 등 역대 최강의 성능을 갖췄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이 8월의 옵션 만기를 맞아 수급적인 부담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300선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가 2% 가까이 반등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최근에 국내 증시 흐름을 보면 잔뜩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 등 주요 기술주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이 나스닥 지수가 8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키로 하면서 또다시 루블화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고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 중국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계획을 뒤로 미루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함께 듣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9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흥행몰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 듣겠고요. 또 최근 인터넷 은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 기조에 따른 건데 수혜 종목까지 함께 짚겠습니다. 오늘 8월 10일 금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점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미 행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키로 하면서 루블화가 또다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달러화 대비해서 루블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러시아 증시도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잇따른 신흥국 통화 위기와 맞물리면서 러시아가 새로운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키로 하면서 말씀하셨듯이 루블화가 지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선 달러 대비 루블화 가치는 약 20개월 안에서 최저 수준으로 좀 떨어졌는 상태인데요. 우선 러시아 증시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우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 쪽에서는 금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진퇴양난을 지금 겪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채권 수익률은 껑충 뛰어오르면서 러시아 금융시장 전반에 파장이 크게 지금 확산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친흥국 통화 위기와 맞물리면서 러시아가 이런 위협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의 그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방침을 바뀐 직후에 루블화 가치가 2016년 11월 이후에 최저치로 밀린 부분을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 환율 시장에서 전일 봤을 때도 루블화는 달러당 65.6591 루블까지 치솟았다가 전거래를 대비해서 3% 오른 65.55 루블대 장을 좀 마감했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 대비 루블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지금 의미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국무부가 그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이중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을 러시아의 소행으로 결론짓고 22일부터 신규 제재를 가하기로 발표한 여파가 계속해서 지금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무부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화학무기 사용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 90일 후에 추가 제재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외신 같은 경우에는 미국발 추가 제재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진 탓이라고 좀 평가를 했고요. 투자자들은 지난 4월에 러시아 신흥 재벌을 겨냥한 제재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이후에 미국의 제재 위협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교훈을 배웠다라고 이런 부분을 좀 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미 의회가 러시아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대응해 초당적 제재 법안을 마련했던 현지 보도가 나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들의 러시아 국채 매입을 금지하고 또 발행을 통제하는 내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이게 도입 시에 양국 관계 악화는 물론 루블화의 국제시장의 충격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은 앞서서 구제금융 신청한 아르헨티나, 터키, 또 브라질 같은 이 신흥국 위기와 맞물리면서 전 세계 경제 전반에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그 의회 일정과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등을 감안할 때 해당 법안이 당장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보낸 친서를 통해서 테러리즘 그리고 입법부 소통, 문화 교류 재개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 간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중간에 그런 정세를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의식한 중국이 이 중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계획에 대한 공식 발표를 미루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은 지금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 격화되는 상황은 맞는데요. 중국이 대규모 실리콘밸리 조성 계획을 연기하고 있다는 부분이 예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중국이 미국의 반발을 피해서 기존에 계획했던 대규모 실리콘밸리 조성 계획 실현을 연기하는 부분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광둥성 9개 도시와 또 홍콩, 마카오 일대를 통합적으로 개발하면서 혁신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지역으로 만드는 이 대만구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이 일대를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조성하면서 과학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또 중국 제조 2025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게 중국 측의 계획인데요. 하지만 이 계획은 올해 상반기 발표를 예정이었던 상황인데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3월에 대만구를 언급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야겠다라고 좀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5달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미국이 중국의 제조 2025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계속 보이면서 반세 폭탄을 추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국의 제조 2025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5년 5월에 국무원이 미래를 위해 10대 핵심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산업구조 개편인데요. 중국은 양적 제조 강국에서 질적 제조 강국을 성장하기 위해서 5G 통신을 포함한 차세 정보가 있어요. 또 로봇, 디지털 기기, 또 항공우주, 이 해양 엔지니어 같은 여러 가지 핵심 사업을 지정하면서 2025년까지 세계 1위에서 3위로 좀 도락하겠다고 좀 지각하겠다고 선언했었는데, 우선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문제 삼았지만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문제 방향이 좀 바뀌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조 2025라는 이 부분을 정조준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조 2025를 가리키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의 성장을 저해하는 신흥 첨단기술 산업 지배 규정이라고 규정하면서 더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주장도 하면서 이런 중국이 실리콘밸리에 대한 연장 부분은 아직까지 좀 난초에 부딪혔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1시간 새 2대가 불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잇따른 차량 화재로 리콜을 결정한 독일 자동차 이 BMW의 얘긴데요. 유럽에서도 차량 32만 대 리콜이 될 예정이다라고 밝힌 가운데 화재 원인 규명으로 불신을 떨쳐버릴 수 있을지 지금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영향 어떨지까지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 이 BMW 리콜 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잇따른 차량 화재로 리콜을 결정한 BMW가 유럽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32만 3,700대에 달하는 리콜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BMW는 유럽에서 BMW 1357 시리즈와 또 SUV 차량 같은 이 디젤차 32만 3,700대를 리콜한다라고 좀 밝혔는데요. 이 중에서 독일 내에서 9만 6,300대에 대한 리콜을 먼저 실시한 이후에 다른 유럽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BMW 차량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이 유럽에서 판매한 차량에도 사용된 만큼 이를 점검하고 결함 발견 시에 교체할 예정이라고 좀 밝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촉발된 차량 화재 문제가 이 글로벌 시장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한 대에 500유로 산정할 때 총 리콜 비용은 16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감안하고 이 금액을 감안하고 하더라도 조치를 강행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 BMW 입장이다 이렇게 밝힐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오셨는데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9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배터리의 성능도 좋아졌고 S펜의 블루투스 기능까지 탑재가 됐다. 외신에서 극찬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부장님 같은 경우는 갤럭시 노트 유저시잖아요. 어떻게 아시죠? 네,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네. 이 교체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저 같은 노트바, 노트펜 같은 경우에도 이를 이제 교체할 만한 어떤 욕구를 보여주느냐가 가장 이번에 중요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네. 개인적으로는 노트 3 때부터 계속 썼습니다. 나올 때마다 신모델 나올 때마다 계속 바꾸면서 써왔었는데 공교롭게도 노트 3 때가 가장 판매량이 많았고요. 예. 점점 하향하더라고요. 그래도 남아있는 노트 펜이긴 한데 일단 이번에 노트 9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정리했을 때 일단 갤럭시 S9보다 출고가가 싸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때 한 64기가짜리가 100만 원대가 넘었던 부분들인데
이번에는 128기가가 한 109만 원 정도로 끊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싸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00만 원대 넘는다고 한다면 절대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싸다고 보긴 힘들겠죠. 요즘 중국산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스마트폰들이 가격을 낮추는 현상 쪽에서 일단 가격 면에서 어떤 우위를 보이기는 조금 이제 긴가민가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노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스마트폰에 플러스 펜 하나 추가된 게 노트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 S펜이라고 하는 쪽에서 기능이 많이 향상됐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블루투스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진을 찍을 때 펜을 가지고 이쪽에서 대고 이제 착각 찍을 수 있는 이런 상황과 함께 음악도 이걸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게임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도 시연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배터리도 늘었다고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추가가 돼서 이제 한번 충전하면 이틀을 쓴답니다. 솔직히 스마트폰 유저 입장에서 이틀 스마트폰 쓴다고 한다면 혁신적인 변화겠죠. 근데 막상 그럴 수 있는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노트9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던 부분들이 갤럭시 노트 S9 시리즈가 생각보다 덜 팔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진을 만회해야겠고 거기다가 애플의 새로운 스마트폰이 공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목에 찼죠. 그런 상황 쪽에서 좀 빠르게 공개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을 보게 되면 역시나 혁신은 좀 떨어진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쪽에서 수요를 자극할 만한 요인이 되겠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좀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달려있죠.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일단 약간 좀 성급하게 내놓은 감도 있는 상황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는 필요한데 일단 데이터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쫄리고 있다라는 쪽은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일단 2,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을 보게 되면 1.8%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쓸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 쓰고 있고 교체 수요 중심으로 한계를 보인다는 게 이제 데이터에서 잘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글로벌 1위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상은 많이 추락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22.9% 정도 이어지다가 지금 20.9%입니다. 2%포인트가 떨어졌죠. 거기다가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무섭게 치고 오는 쪽이 중국 업체들이죠. 게다가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 점유율이 이제 0.0 몇 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1%도 안 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인도에서도 중국 업체한테 1위를 뺏겼었죠.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오다 보니까 일단 지금 같은 경우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이 좀 다급해지는 단계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여기서 노트9마저도 실패한다. 어떤 흥행이 좀 실패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 전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다변화 전략적으로 나가야겠죠. 중저가 모델을 확 늘리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릴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 나오는 애플은 아이폰 하나로 그러니까 즉 스마트폰 중심의 디바이스 체계로 인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14조 가까이 지금 올린 거를 지난 2분기에 보여줬는데 삼성전자는 기껏 해봐야 어떤 점유율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2조 정도밖에 수익을 못 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약간 좀 어떤 변화에 대한 혁신이 좀 필요하다는 쪽으로 많이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거 이런 쪽에서 아마 나올 수 있는 게 폴더블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어떤 혁신적인 쪽을 좀 탑재한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숙제겠죠 아직까지는요. 그런 상황 쪽에서 하나 강조를 드려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 업체가 만만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이쪽에 대해서 무서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스마트폰 쪽에서 저희는 잘 체감을 못하지만 예전에는 한참 샤오미 쪽에서 또 부각을 받았었는데 샤오미보다 지금은 화웨이가 많이 치고 온답니다. 화웨이 쪽의 스마트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부장님.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젊은 층들의 반응은 가성비는 갑이다. 라는 쪽으로 저희가 보통 자급제폰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돈을 주고 다 사서 할부를 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금액만 주고 사게 되면 이거를 계속 약정 없이 쓸 수 있는 폰이 삼성 갤럭시 S9급 들어오는 화웨이 폰 같은 경우 약 한 40만 원대 정도면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화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출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40% 이상 올라올 정도로 상당히 지금 글로벌 어떤 강자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화웨이가 쓰는 전략이 저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를 브랜드가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다변화된 모델을 가지고 그러니까 출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즉 브랜드도 조금 여러 가지 많고요. 거기다가 다변화된 종류로 어떤 공략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긴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는 뛰어나다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좀 욕구를 자극시키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더 하나 놀라운 사실은 자체 칩셋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저희가 삼성전자도 물론 자체 칩셋을 개발하지만은 퀄컴이라든가 이런 쪽에 여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화웨이 같은 경우는 기린 시리즈네요. 이광수인가요? 네. 이 탑재한 스마트폰이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이번에도 올해 하반기에도 뚜렷하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스마트폰에서 지금 홈페이지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들은 폴더블 스마트폰은 우리가 가장 먼저 내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한 상황이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까지 이제 지문 인식을 하려고 하게 되면 버튼이 따로 필요했었죠. 근데 화웨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디스플레이 자체에서 지문 인식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내겠다라는 쪽으로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 쪽에서는 아무래도 경계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무서운 중국산 스마트폰을 어떻게 꺾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일단 무역 전쟁이 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만약에 무역 전쟁에서 이제 관련돼서 합의를 보는데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서가 지적재산권이겠죠. 이 지적재산권 관련된 쪽에서 이 중국이 약간 합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업체들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카피나 아니면은 지적재산권을 무시하고 들어왔던 부분들 쪽에서 이제 로열티를 물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가격이 적어도 $150, $200, 즉 20-30만 원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전략이라면은 아무래도 애플한테 밀릴 가능성이 높겠죠. 애플이 같은 가격인데 그대로 들어오고 거기다가 관련된 쪽에서 지적재산권 관련된 쪽을 오히려 어떤 로열티를 받는 입장이다라고 되면 수익은 더 커지고 중국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최종 승자는 아마 이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애플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되고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는 뭐 할까요? 여기서 이제 좀 더 힘을 내서 뭔가 변화를 좀 보여드릴 시기다라는 쪽에서 이제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어떤 이제 9까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성에 젖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좀 탈피할 때가 아닐까 싶어서 죄송한 얘기지만은 혁신이 필요하다. 예.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갤럭시 노트 9이 흥행몰이를 하게 된다면 관련 뭐 부품사 쪽으로도 매개가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혹시 네. 사볼 만한 부품사도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며칠 전부터 여전히 찾아봤는데요. 예. 일단 지금 항상 보게 되면은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부각받는 쪽은 기존의 뭐 어떤 PCB나 뭐 카메라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요. 최초로 들어가는 게 어디냐 이쪽에 대해서 많이 반응을 해왔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번에 최초로 들어가는 부분들 쪽에서 딱 두 가지가 좀 눈에 띄는데요.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S펜 기능이 향상됐기 때문에 S펜의 최초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됐다라고 하게 되면 S펜과 관련된 쪽의 회사라고 하게 되면 모베이스 정도? 모베이스. 예. 근데 좀 위상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주가의 탄력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개인적으로는요. 거기다가 또 하나 이번에 같이 공개했던 게 AI 스피커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빅스비와 함께 계속 뭔가를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쪽으로 AI 스피커를 야심차게 내놨는데 또 최초죠. 삼성전자 쪽에서는 최초다 보니까 관련된 쪽에 보게 되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아남전자. 근데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삼성전자와 연관이 아니라 하만과의 연관이죠. 하만의 ODM, OEM으로 납품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잘 팔리게 되면은 실적에 도움은 되겠는데 OEM 업체의 한계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주가에서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온다. 그럼 그냥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AI 쪽에서 인공지능 쪽에서 계속 삼성전자가 박차를 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연관된 쪽의 업체들이 국내 인공지능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중에 셀바스 AI라는 종목이 그나마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거지로 좀 억지로 만든 어떤 수혜주로 편입한 경향이 좀 높다는 관점 쪽에서 즉각적으로 이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변할 만한 종목은 솔직히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군요, 부장님.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볼 텐데요. 최근 인터넷 은행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 기조에 따른 건데 수혜주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은산분리라는 이런 한정된 쪽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네네. 앞으로 이제 정부 규제가 이제 정부의 이제 정책적인 변화가 규제 완화로 바뀐다는 데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경제 활로를 좀 불러일으킬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로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로 한 몇 달 전이었었죠. 의료기기 업체를 방문하면서 의료기기 쪽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고 거기다가 이번에는 또 삼성그룹 쪽을 가면서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얘기. 이번에는 또 은산분리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지지자들도 배반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은산분리에 대해서 무게를 두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바꾸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 더 규제는 혁파되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의 생태와 함께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이 적자 생존이라고 해서 떨어지는 쪽을 무조건 안 보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쪽도 기회를 계속 줘야 되겠죠. 그렇게 치긴 하지만은 규제를 어떤 열어놓는 상황 쪽에서 기회를 줬었을 때 나오는 기회를 요인을 가지고 어떤 시장에서 여파를 미치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 앞으로는 하반기도 그렇고 나머지 이 정부의 어떤 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화두가 저는 규제 완화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은산분리 관련된 쪽으로만 이제 한정을 져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을 육성하겠다 일단 야심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관련돼서 아무래도 핀테크 산업 관련된 쪽은 지금 이제 동기 중에 한 명도 이쪽 관련돼서 창업을 해서 지금 이제 막 시도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얘기 중에 하나가 너무 규제가 많다. 특히 이제 핀테크 산업하게 되면 약간 새로운 산업인 관점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금감원에 대한 영향력과 금감원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크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좀 혁파가 돼야 어느 정도 어떤 살 수 있는 어떤 업계에 대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중국과 일본 대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최근 6년간의 일본 동향을 보게 되면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은행은 거의 사양산업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워낙 인구가 정체되고 그동안 잃어버린 10년 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쪽에서 그래도 인터넷 은행은 성장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총 자산이 120% 그리고 순이익이 38% 정도 증가될 정도로 6년 동안 변화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관련된 쪽에서 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간편 결제가 증가되고 그리고 특히 중금리 대출도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금이 확충되기 때문에 중금리 대출이 확대되는 얘기는 일단 어떤 이자를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높아간다. 특히 보통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표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신용등급 중에서 보통 이제 어떤 1금융, 2금융까지 그 대출을 못 받는 7등급 이하 같은 경우 어떤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예, 이 부분 얘기하면 많이 놀라시던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41%는 어떻게 보면 2금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에. 그럴 정도로까지 여러 가지 좀 제약적인 요건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뚫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좀 못 받았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쪽에서 좀 안심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고용 유발 효과도 같이 늘어나겠죠. 이런 흐름으로 나오게 되면은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지분을 10%, 의결권은 4%밖에 못 차지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이 50% 넘게 지분을 갖고 있죠. 이런 상황 쪽에서 이게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분이 한 34%, 조금 더 늘게 되면 한 50%까지 확보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파장이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괜찮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카카오는 저는 주가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과정과 함께 또 하나 MSCI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9월 달에 어떻게 보면 변경이 되죠. 신기설로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는 조정 시 일단 실적은 안 좋았어도 조정 시 비중 늘리는 관점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한 각종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쪽으로 갈 텐데 그에 따른 수혜주를 찾는 게 답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저희 세 번째 이슈 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양 산업 중에 하나로 꼽혔던 이 제지 업종의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같은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이유가 뭔지 그 배경 좀 봐주십시오. 예,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인터넷 몇 번만 클릭하시면 다 아실 테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1, 4분기부터 나 이제 실적 편한다 이런 거 충분히 보여줬었고요.
있고요. 2, 4분기부터 실적이 확정된 걸 확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글로벌 정책적인 변수들, 즉 중국이 어떤 세계 유리 폐지 수입국에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제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폐지 가격이 급락해서 나오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들 이쪽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변수겠죠. 중국이 또 정책만 바뀌게 되면 또다시 폐지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제지 쪽에서는 또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이 글로벌 정책적인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흐름들이 얼마만큼 오래 갈 것인가가 가장 큰 변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그렇게 되면은 그럼 이게 만약에 바뀌게 되면 주가나 실적도 금방 하락할 것이다라고 외면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걸 다 감안하자고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쌉니다. 그동안 사양산업이다, 안 되는 산업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소외됐다가 실적이 급하게 변하다 보니까 이를 충분히 대응을 하겠다는 관점 쪽에서 나오게 되면 일단 지금이라도 조정 시에는 한번 사볼 만한 단기적이라도 종목군이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 종목만 말씀드리게 되면 저는 첫째로는 신대양제재 보고 있고요. 신대양제재 같은 경우는 골판지 쪽에서 어떤 시장 점유율 1위인 업체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실적이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은 좋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골판지 수요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택배 오게 되면은 항상 박스로 주시죠. 좀 뭐 또 비닐도 많이 주시는데 비닐은 아마 앞으로 좀 정부 규제 때문에 좀 많이 후퇴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박스 쪽이 계속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 관련된 쪽에서 가장 큰 실적의 수혜는 신대양제지가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폐지 가격과 박스에 대한 흐름들로 봤었을 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다시 실적 발표 시즌과 함께 10만 원대 부근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솔제지겠죠. 한솔제지는 조금 다른 스토리인데 지금 산업용지하고 특수용지 쪽에서 2분기에 가격을 인상시켰습니다. 이 효과를 지금 톡톡히 누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런 상황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주가는 2만 원대 이상으로 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적 대비해서 올해 한 690억, 한 700억대 가까이 순이익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5천억이 안 됩니다. 여전히 50% 정도는 지금 평가 절하되어 있는 상황들이죠. 거기다가 작년 배당이 700원인데 올해 실적 좋으면 더 하겠죠. 그러면 배당 수익률도 만만치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와 관련된 한솔제지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지주는 단기적인 수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분야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오늘장 투자 전략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전략과 관련된 쪽에서는 계속 이 모양인데 시장이 이 모양인데 일단 생존에 대한 얘기만 드려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거기다 이제 또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저런 얘기는 다 많이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딱 하나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수급입니다. 수급 관련돼서 한 달 동안 흐름을 봤었을 때 외국인들은 오히려 주식을 삽니다. 한 달 동안. 근데 기관은 팔고 있죠. 근데 기관이 파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연기금이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항상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가 아니라 어려울 때 지금 배반하는 친구로 바뀐 게 지금 연기금입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기관의 동향보다도 더 아프게 한 7천억이 넘게 지금 팔고 있는 걸로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기금이 올해 같은 경우 운영 규모 쪽에서 봤었을 때 비중을 더 안 늘리고 약간 그동안 나왔던 흐름을 좀 줄여야 된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올해에 대한 기대감은 낮춰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연기금의 매도가 멈춰서 일단 적어도 매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팔지는 않는다는 관점까지 이어져야 주가가 반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신흥국 쪽에서 중국과 한국만 못 가고 있죠. 지금 중국 브라질 같은 경우는 한 달 내 지수만 8.5% 뛰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3.5%대, 우리나라가 1%대 한 달 동안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실망스럽죠. 그렇게 되면 지금 한국은 중국 따라간다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서 급하게 V자로 턴할 수 있을까? 아직 의문이죠. 여러 가지 또 위축되는 상황 쪽에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조금 개선된 무역 분쟁 관련된 얘기가 개선된 얘기만 조금 작게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분노의 랠리라고 울분에 찬 랠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뉴스나 이슈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잠깐 움직였다가 또다시 또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난 저점대 부근에서 일단 다시 안 빠지려고 시도를 하는데 예.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분위기를 나오고 있는 만큼 여차하면 또 분위기 저점대를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변화 쪽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눈높이는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규제 혁파라든가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 쪽에서 보여줬던 앞으로 4가지 키워드를 보여줬었죠. 지금 AI 예. 그리고 5G, 바이오 전장산업 예. 이 4가지 쪽에 대한 어떤 변화 쪽에서 성장하는 부분 쪽에 대한 어떤 기회 요인들을 찾는 부분들 이런 몇 가지 요인들 빼고는 시장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힘들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2310선, 코스닥 790선 안착 전까지는 예. 추세에 전환돼 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힘듭니다. 유보적이다라는 시각 쪽에서 일단 지금은 잘 버티고 어떻게 보면 웬만하면 잘 안 깨지고 그리고 계좌를 잘 살려놓는 게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코스피는 2310포인트에 안착하기 전까지, 코스닥은 790포인트에 안착하기 전까지 지금은 벌려고 하기보다는 갖고 있는 걸 잘 지켜야 되는 장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었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투자는 절대다 시간이고요. 절제마스터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금요일 절제마스터 김문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미국의 현대지수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도 전일과 좀 흐름이 동일하지 않았나. 무역전쟁 우려 속에서 다우존스와 스탠다드 퓨어지수는 좀 내리고 나스닥 지수는 소폭 오르는 좀 혼조세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가장 핫 이슈인 테슬라죠. 아주 확 감자가 되었는데요. 머스크 이번 주 발언, 앨런 머스크의 발언으로 지금 상장 폐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에 좀 호조세 찬물을 끼얹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사람은 좀 말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 4% 가까이 떨어지고 지금 무역전쟁에 관해서 더더욱 심화시키는 이런 듯한 모습이고요. 과연 투자자들은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가? 기업 실적과 지금 무역전쟁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성을 좀 잃었다 보고 있고요. 과연 끝나가는 이 기업 실적 호조 속에 무역전쟁 우려가 어떻게 형태로 나타날지 증시에 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또 언제 끝날지 이 시장 투자자들이 지금 주목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전쟁 우려 속에 이틀째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개별 지수 정보 한번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대로 저는 7,500포인트를 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7,500.5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지만 결국은 앨런 머스크 발언 등 또 무역전쟁 우려 속에서 아주 새벽에 급락하는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거의 상승분을 모두 다 내어주는 흐름이었는데요. 지금 아침에 장전 흐름을 좀 보시더라도 거의 새벽부터 지금 원웨이 강세로 떨어지는 모습. 이것이 지금 무역전쟁의 우려가 지금 투자자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인가 이래서 지금 팔자에 나선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단 지지대는 좀 얇은 모습입니다. 상단에 7,505, 중단에 7,475, 하단에 지금 7,458포인트인데요. 거의 다 지금 아침에 호가를 보시면 다 와가는 모습입니다. 이 지금 장전의 호가의 모습이지만 이 부분이 지금 밑에 하단 부분이 뚫린다면 일봉상 차트로도 원웨이 장세가 오늘 나오지 않을까. 거의 7,400포인트까지 열려있는 모습인데요. 검은 금요일이 될 수도 있는 우려 속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흐름을 좀 주시해봐야 될 것 같고 금일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 접근을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다음으로 먼저 두 번째 종목을 보시겠습니다.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을 먼저 일봉상 차트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아래 지금 지지 저항선이 버티고 있고 상하단이 중간에 딱 위치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틀째 좀 급락세가 나오다가 어제는 살짝 좀 진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금일도 전일과 좀 비슷한 흐름이지 않을까. 상단으로는 67.4불, 중단에 66.89, 하단에 66.50 라인에 위치한 모습인데요. 지금 중단에 저항선도 좀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 금일도 조금
하단으로 뚫리는 약간 매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섣부르게 좀 판단을 하지 마시고 어제 지금 지지하는 모습이 살짝 있었기 때문에 66.80라인 중심선을 냈고 시가 위아래로 시가 위로는 매수, 시가 아래는 매도 접근을 하시되 전일 저점인 지금 66.50 라인이 좀 무너진다면 좀 더 하락 추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로입니다. 유로 증시를 보시면 어제 깜짝 놀랄 정도로 조금 급락세가 있었는데요. 전에는 상단 돌파 시 매수 접근을 추천드렸는데 상단 돌파를 해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지금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지표 발표가 맞물리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금일 지금 하단 지지대가 좀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단 지지대가 무너졌는데 일봉선 차트를 보시면 아래 구간은 지금 지지대가 거의 없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금일 매도 접근을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금일은 좀 여러 가지 시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망을 좀 하시되 지금 중단 라인을 보시면 1.15725 라인까지 좀 안착을 하시고 나서는 매수 접근을 하시고 그 이전까지는 좀 관망세를 좀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골드를 보시면 골드는 상단 포인트가 1225.6포인트, 중단에 1220포인트, 하단으로는 지금 1218.4포인트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오전 흐름을 좀 보신다면 1220포인트가 좀 올라온 흐름인데 금일 골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하단이 좀 다 열려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가 위아래로 시가 위로는 매수 접근, 시가 아래는 매도 접근을 추천드리되 1220포인트가 넘어가면 전일 고점인 1225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을 보고 있고 하단 지지대 1218라인이 지금 뚫린다면 연중 최저점을 찍었던 다시 1210포인트, 1213.6포인트인데요. 1213.6포인트를 다시 재확인하는 모습으로 연출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8월에 옵션 만기일을 끝냈고 이제 오늘장 투자 전략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함께 여쭤볼게요. 네, 국내 선물에 관해서는 조금 국내 증시 안 좋은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실망을 안겨주는 2분기 실적. 어제 지금 갤럭시 노트 9 발표가 있었죠. 근데 재미와 감동이 좀 없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지금 신작들이 줄줄이 연기되는 모습도 국내 증시에는 좀 악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제 옵션 만기일도 있었어. 흐름도 안 좋았고요. 금일 또 국내 증시와 선물에 이런 갤럭시 노트 9이나 재미와 감동이 없다, 실망을 안겨준 2분기 이런 내용들 때문에라도 회복세에 좀 찬물을 끼얹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 관련주에 대한 부품 관련주는 여전히 기대치는 좀 여전한 모습인데요. 오늘 국내 선물 흐름 같은 경우는 과연 방향성이 어떻게 지금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먼저 관망을 좀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상단에 지금 포인트를 보시면 거의 298포인트에 지금 근접한 모습인데요. 고점이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는 흐름입니다, 지금. 그래서 역시나 상승 동력을 좀 얻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중단 포인트를 보시면 297.20 라인 정도. 하단 포인트는 296.10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실적 부진이라든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신작 발표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국내 증시와 선물은 금일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드려서 관망을 추천드렸습니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봤습니다. 절제 마스터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일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종목에 집중해서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준섭 전문가, 이용우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